엄마, 나 팔기 전에 내가 먼저 엄마를 팔아볼까 하는데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난숙의 금고가 텅 비었을 때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부서진 건 철문이 아니라 관계였는데요. 금괴도 채권도 사라지고 금고 안에는 어린 주영채가 웃고 있는 사진만 찢겨 남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바닥을 기며 동전을 찾듯 손끝으로 대리석을 긁었고 입에서는 내 돈 내 골드바 같은 말만 새어나왔습니다. 딸보다 돈을 먼저 떠올리는 그 순간 이미 엄마라는 자리는 비어 있었던 거였죠. 그 시각 건양가 안방에서는 또 다른 파국의 잔해가 씻고 있었는데요. 진세우는 침대 끝에 주저앉아 손을 떨고 있었고 옆에서는 주영채가 일부러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승리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정원이 들어왔을 때 주영채는 정원이 울부짖거나 머리끄덩이를 잡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정원은 둘을 쓰레기 더미 보듯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무심한 눈빛이 오히려 더 잔인했는데요. 진세훈이 무릎을 꿇고 정원아, 나 진짜 미쳤던 것 같아. 한 번만 하고 손을 뻗자 차정원은 그 손을 피하면서 턱만 톡 들어 올렸습니다. 오빠, 나 울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눈물가 이미 다 떨어졌는데요. 차정원은 진세훈의 죄책감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양심을 구원하려는 값싼 도피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방향을 잡아줬는데요. 그 죄책감, 나 위로하는 데 쓰지 말고요. 갈고 갈아서 칼로 만들어주세요. 진태석 회장, 그리고 내 아빠를 죽게 만든 공난숙. 둘 다 그 칼 끝에 올릴 거예요. 진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별 통보를 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평생 짊어져야 할 복수 노예 계약서를 선고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차정원은 사랑을 끊어내고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오빠가 가진 건양 지분, 아버지 비자금 구조, 공난숙이랑 얽힌 거 싹 다 정리해서 가져와요. 그게 오빠가 숨 쉴 수 있는 최소 조건이에요. 뒤에서는 주영채가 정원아, 이제 인정해. 이 남자는 나 선택한 거야 하고 비웃고 있었지만 정원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사랑은 가치가 떨어진 상품이고 쓰일만한 건 죄책감과 정보뿐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움직여야 할 다음 상대는 한혜라였습니다. 친엄마이자 동시에 차기범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인 여자였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서재로 찾아가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니고요. 거래하러 왔어요, 부회장님.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혜라는 딸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지문이 묻은 술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차기범 장례식 사진을 책상 위에서 봤을 때 얼굴이 굳어버렸는데요. 사진 속에서 진태석이 귓속말로 협박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한혜라는 자기 목에 감긴 끈이 어떤 색이었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당신도 진태석 진리잖아요. 그 사람 손에 묶인 족쇄 제가 끊어드릴게요. 대신 제 손에 피 안 묻게 도와주세요. 차정원의 제안은 잔인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딸로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로서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서로의 지옥을 잘 아는 두 사람이 더 큰 괴물을 끌어내리기 위해 손을 잡는 거래였는데요. 한혜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쪽 금고 비밀번호 내 생일이야. 그 말에 잠깐 흔들린 건 차정원이 아니라 차수아였는데요. 한 번도 축하받지 못했던 자기 생일이 엄마의 비밀, 금고에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푸르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차정원은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감상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너니까요. 그렇게 딸과 엄마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은 채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차정원은 첫 번째 먹잇감으로 공난숙을 골랐는데요. 공난숙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경찰이나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진태석이 먼저 배신하는 그림이었죠. 정원은 그 공포를 정확히 찔러 올렸습니다. 정원은 공난숙 앞에 일부러 살짝 조작한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겉으로 봐선 그냥 사건 정리 문건 같았지만
아내는 주상철 살인 사건을 공난숙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겠다는 진술 초안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 회장님, 진태석 회장이 검찰이랑 이야기 나누고 있대요. 이제 필요한 건 희생양 하나뿐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공난숙은 손에 힘이 풀려 차잔을 덜컥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5년 동안 서로의 피를 나눠 마시듯 협박하며 버텨온 공범 관계가 이제 한쪽에서 먼저 칼을 빼드는 모양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늙은 놈팽이가 감히 나를 잘라내. 공난숙은 이를 갈며 구실장을 불러 진태석 뒤를 캐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부터 두 괴물의 동맹은 서서히 싸움 구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노린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주영채였습니다. 원래는 엄마 공난숙을 신처럼 믿던 딸이었지만 차정원이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백화점 VIP룸에서 붉은 드레스를 고르던 주영채에게 정원은 슬쩍 다가가 그 드레스, 감옥 갈 때 입으면 사진 잘 나올 색깔이네. 하고 웃었습니다. 주영채가 발끈하자 정원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속삭였는데요. 영채야, 너희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줄 알아? 진태석이랑 사이 틀어졌거든요. 살인 재수사 들어가면 누군가는 감옥 가야 하잖아. 회장님이 먼저 들어갈까? 아니면 딸을 꼬리로 내놓을까? 공난숙이 자기만은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주영채에게 그 말은 귓속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 회장님이 4명의 계좌 비워서 해외로 빼돌리면 어떡해요? 넌 빈손으로 남고 엄마만 도망가면? 이라는 말이 마지막 도화선이 됐는데요. 그날 밤 주영채는 공난숙의 서재와 통장을 뒤지면서 손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전화로 정리하라, 출국 준비해라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요. 결국 공난숙이 여권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주영채는 비상키로 드레스룸 안쪽 금고를 열어버렸습니다. 안에는 골드바, 현금 더미, 무기명 채권, 그리고 진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본 서류까지 빽빽하게 들어있었는데요. 주영채는 울면서도 그걸 다 쓸어 담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지막에 찢어진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텅 빈 금고 안에 내던졌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 딸답게 독해질게라는 인사처럼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공난숙은 빈 금고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기와 딸뿐. 그제야 공난숙은 깨달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핏줄이 자기 심장과 지갑을 한 번에 찔러버렸다는 걸요. 내 영채가 날 털었어? 공난숙은 바닥을 기며 지폐 한 장이라도 남았는지 찾았습니다. 그 모습은 사채업의 여제도 건양을 흔든 큰 손도 아닌 돈에 미친 노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던 순간 집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공난숙 씨, 주상철 살인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공난숙은 멍하니 우리 영채가 돈 가져갔어. 내 돈만 중얼거렸습니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검은 우산을 든 차정원이었습니다. 공난숙이 영채야 를 부르며 끌려가는 모습은 딸에게 엎여 살던 엄마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였는데요. 그 옆에서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원 씨,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마리 남았잖아요. 저 괴물을 저기까지 만든 진짜 원흉이요. 정원의 시선은 건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도망 중인 주영채에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잘했어, 영채야. 이제 넌 자유야. 다만 내가 훔쳐간 돈에 추적장치가 붙어 있어서 어디 숨든지 알게 될 텐데. 그건 나도 어떻게 못 막겠네.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공포에 잠식된 주영채에게는 진실보다 더 강력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난숙이 구속되자 진태석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25년 동안 서로 목덜미를 물고 있던 짐승 한 마리가 끌려가니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는 곧바로 긴급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는 윤리경영을 선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공란숙의 이름을 그룹 곳곳에서 지워내고 자기 왕자를 다시 번쩍이게 만드는 행사였죠. 진세훈에게 연설문을 건네면서 진태석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훈아, 오늘은 내가 내 후계자라는 거 다들 인정받는 날이야. 아버지가 써준 대로만 읽어. 연설문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도려내고 건양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같은 말이 가득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장은 곧 자신의 목을 자르는 도끼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차정원은 다른 준비도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딸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 바로 조미양이었는데요. 차기범이 죽은 뒤 조미양은 허름한 골목의 작은 고깃집을 열심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간판도 요란하지 않고 숯불 냄새만 골목 끝까지 따라오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곳은 차정원이 힘들 때마다 돌아가 숨을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고깃집의 단골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진태석의 비서실장 황 실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 근처라 들렀다가 조미양이 서툰 손으로 고기를 구워주며 한 대는 제가 먹을게요. 손님은 잘 익은 거 드세요라고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 회장 곁에서 온갖 추악한 비밀을 지켜보며 마음이 굳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조미양이 우리 정원이는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애였는데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말이죠 하고 술김에 털어놓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서류 한 장, 보고서 한 줄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는 자책이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황 실장이 늦게까지 남은 손님들을 보내고 술잔을 정리하는 조미양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혼자 고기 굽고 설거지하면 손목 나가요. 이 시간엔 문 닫으시죠. 제가 치울게요. 조미양은 괜히 농담처럼 황 실장님이요? 회장님 눈치 안 보이세요? 하고 웃었는데요. 황 실장은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퇴근 후 고깃집에 들러 설거지를 도왔고 조미양은 황 실장이 묵묵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덜 외로워졌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차정원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어디 한 구석에서라도 아빠 차기범을 진심으로 애도해주고 조미양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버팀목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원은 그 따뜻한 불빛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내야 할 지옥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주주총회 날 진세훈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진태석이 써준 연설문을 펼쳐놓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객석 뒤편 어둠 속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차정원이 보였습니다. 눈빛 하나로 말했습니다. 망설이면 너도 같이 가라앉는다. 결국 진세훈은 연설문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고 회의장 안 공기가 싸늘해졌는데요. 존경하는 여러분. 건양을 좀먹은 진짜 종양은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 진태석 회장입니다. 이 한마디가 25년 동안 쌓아올린 왕국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었죠. 진태석이 저놈 잡아 하고 소리칠 때 뒤쪽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한혜라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마치 상주처럼 단상으로 걸어와 말했습니다. 제 아들 진세훈의 말 다 사실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진태석의 검은 돈을 관리하고 세탁해온 공범이에요. 그 순간 진태석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이어진 건 모두가 알다시피 파국이었는데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진태석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내가 누군지 알아? 건양 회장이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회장이 아니라 피해액 5천억짜리 피고인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죠. 멀찍이 TV 화면 속 그 광경을 보면서 조미양은 고깃집에서 조용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건양그룹 회장 긴급 체포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옆에서는 황 실장이 묵묵히 맥주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좀 끝나가는 거죠? 라는 조미양의 물음에 황 실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이겠죠. 사장님 딸이 생각보다 큰 판을 뒤집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조미양은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차정원이 차수아로서가 아닌 자기 이름으로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무섭고도 조금 자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차정원은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미양은 딸의 얼굴에서 복수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에 조미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황 실장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사장님, 저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미양은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마리 더 남았어. 진짜 끝을 봐야 해. 그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건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의 왕관은 산산조각 났고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공범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건 시작일 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길고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요. 고깃집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미양은 차정원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원이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차정원은 대답 대신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복수로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포토라인에서 끌려 들어가던 날 공난숙도 검찰청 앞에서 욕설과 플래시 세례를 동시에 맞고 있었습니다. 두 괴물은 끝까지 서로 탓을 했는데요.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다. 저 인간이 다 꾸몄다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었는데요. 체념과 안도 그리고 아주 늦은 참회의 감정이 섞여 있는 표정이었죠. 계단 위 검찰청 현관 앞에는 차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혜라는 딸 차수아를 버리고 화려한 감옥으로 들어갔고요. 25년 후 차정원은 엄마를 진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둘 사이에 바람 소리만 흐르다가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해도 괜찮다. 그래야 정상이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염치 없잖니. 이 말이 한혜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이자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는데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골목 입구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7살 차수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는데 왜 안 와요? 하고요. 그 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살기엔 정원이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봤다는 게 문제였죠. 한 달 후 구치소 접견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벽 하나 사이에 두고요. 번호표 2046을 달고 초라한 수의를 입은 한혜라는 예전의 화려한 부회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좋아 보이네. 한혜라가 애써 웃으면서 말하자 차정원은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걱정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판결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말은 차갑게 했지만 수화기를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는데요. 정원은 마치 재판 결과를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무기징역, 공난숙은 20년 이상 나올 거고요. 당신도 최소 15년은 이 안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건양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고 진세우는 상속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 떠났어요. 한혜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훈이가 사람으로 사네. 다행이다. 그 말에서 남편보다 아들을 더 걱정했던 엄마의 마음이 조용히 비쳤는데요. 그러고 나서야 한혜라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정원아, 아니 수아야.
엄마는 여기서 평생 벌 받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너는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 말을 듣던 차정원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유리벽 저편에서 손바닥을 올리고 있는 한혜라의 손은 자신이 7살 때 놓쳤던 그 손과 닮아 있었는데요. 정원은 거의 반사적으로 자기 손을 들어 올리다가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이 유리에 닿기 직전 주먹을 꽉 쥐고 내려버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용서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날 골목길에서 기다리던 수아는 이미 얼어 죽었어요. 당신이 버리던 날 같이 죽었거든요. 그 말은 곧 엄마라는 호칭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떠나기 직전 차정원은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수아로서 딱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내 진짜 엄마 얼굴이 어떤지. 그 한마디가 한혜라의 심장을 박살내버렸는데요. 한혜라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수아야 를 부르다가 결국 접견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왔을 때 하늘은 유난히 파랗게 맑았습니다. 차정원은 아주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엄마. 그건 용서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살던 차수아와 작별하겠다는 인사에 가까웠는데요. 그 후 차정원은 다시 조미양의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굽던 조미양과 설거지를 돕던 황 실장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미양은 딸 얼굴에서 묵직한 짐이 조금은 내려간 걸 느끼고 말없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굽게. 우리 정원이는 고기 좀 먹고 힘 좀 내. 황 실장은 그 옆에서 사장님, 이 집 진짜 잘 될 겁니다. 나중에 정원 씨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해요. 정원표 앞치마 같은 거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잠깐 겹쳤고 그 순간만큼은 복수도 죄책감도 잠시 뒤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세상은 건양 구름 몰락 소식을 어느 정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폐허 한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그만큼 쉽게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먼저 공난숙입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요양병원 302호, 헝클어진 머리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품에 안고 있는 낡은 인형을 영채야라고 부르면서 예단 준비해야 하는데 비단 이불 사야 하는데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약을 먹이려 다가오자 인형을 꽉 껴안고 이거 건양 지분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라며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현실과 뒤섞인 망상뿐이었습니다. 반면 금고를 털고 도망쳤던 주영채의 결말은 또 다른 종류의 추락이었습니다. 엄마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쳤지만 브로커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고 불법 체류자로 떠돌다 다시 한국으로 미립국하듯 돌아왔는데요. 그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집도 아니고 특정경제범죄 공범 수배자라는 단어가 적힌 전단뿐이었습니다. 명동거리의 크리스마스 네온 아래 낡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편의점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영채였는데요.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건너편 전광판에 뜬 뉴스에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JCHA 파리 패션 위크를 뒤흔든 K-디자이너 차정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당당하게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웃고 있는 차정원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내 거였는데 나야 진짜 주영채.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술 취한 노숙자로만 봤습니다. 인생 내내 남의 자리를 탐내고 남의 이름을 빼앗으려 했던 대가는 아무도 그녀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었죠.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한 시골 진료소에서도 차정원의 이름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그곳에서 흙먼지 날리는 진료실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건양그룹 지분과 상속권을 전부 사회에 내놓고 의사면허 하나만 들고 떠난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이 예쁜 누나 누구예요? 여자친구예요? 라고 묻자 세우는 낡은 잡지에서 오려낸 차정원의 인터뷰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 수첩에 끼워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 망가지기 전에도 망가지고 난 뒤에도 끝까지 나를 사람 쪽으로 끌어당겨준 사람이야.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 앞에서 차정원 곁에 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평생 멀리서 그 사람이 잘 살아가길 기도하는 것뿐이었고요. 그리고 서울. JCHA 브랜드 런칭쇼가 열리는 밤,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델들이 줄지어 서고 스태프들이 옷핀을 물고 뛰어다니는 사이, 차정원은 거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이 무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감각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대표님, 스탠바이입니다. 라는 말에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런웨이 뒤에 섰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 첫 쇼였습니다. 모델들이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걸어나갈 때마다 조미양의 고깃집에서 불던 연기, 차기범의 웃음, 조용히 설거지하던 황 실장, 아프리카에서 흙먼지를 털고 있는 진세훈, 구치소에서 번호표를 달고 서 있던 한혜라, 창백한 정신병동의 공난숙 명동 골목에 남겨진 주영채까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날레에서 사회자가 디자이너 차정원을 소개합니다. 라고 외치자 차정원은 조명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맨 앞줄에는 주하늘이 앉아 있었는데요. 하늘은 눈으로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바로 옆 비어있는 자리는 누구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차기범의 자리였거든요. 차정원은 관객들에게 깊이 인사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눈동자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영채도 아니고 버려진 차수아도 아니에요. 내 이름은 차정원이고요. 이 삶은 이제 진짜 제 겁니다. 쇼가 끝난 뒤 그녀는 사람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슬쩍 빠져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깃집 몇 시까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조미양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쇼 잘 됐지? 황 실장이 오늘 축하한다며 한우 2판이나 들고 왔어. 빨리 와. 고기 굽고 기다릴게. 그날 밤 차정원은 고깃집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숯불 냄새와 조미양의 웃음소리, 황 실장이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은 그 소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미양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정원이. 이제 좀 쉬어도 돼. 하지만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쉬는 건 아직 이르다는 걸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철문은 뒤에서 굳게 닫혀있고 앞에는 끝이 안 보이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버티던 시간들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는 상처와 죄책감, 사랑과 배신을 전부 끌어안은 채 각자가 선택한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자기 이름을 되찾은 한 여자.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자기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나날이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이야기로 눈을 뗄 수 없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